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또 어저께 TV 미국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있었고 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가늠자가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선 TV 토론회 봤죠? 네. 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정책들 뭐 외교, 안보, 국방 다 나왔는데 일단 통화 정책하고 채권 시장에 미칠 만한 재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쭉 계속 생중계로 네. 또 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두 가지가 좀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TV 토론회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각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귀에 딱 쏙쏙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갖춰지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TV 토론의 중요함은 결국에는 이미지 형성에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해리스 옆에 있는 트럼프는 바이든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조금 더 고령에 가까운 이미지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하는 거랑 이런 것도 해리스가 훨씬 더 간결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얘기할 때마다 해리스가 그건 아니다라는 식의 표정과 제스처 이러한 것들이 사실 트럼프 이미지에는 훨씬 더 안 좋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TV 토론회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썩 유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미지 형성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통화 정책에서는 해리스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반대로 트럼프는 또 그러죠. 연준 의장을 바꾸겠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은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 TV 토론회에서는 확실히 해리스 쪽은 채권 시장에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 정책들, 이 지속적인 금리 정책 예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을 경질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정책이 좀 변화가 예상된다. 변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파월을 계속 물론 뭐 파월의 뭐 정책 자체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원래 또 파월은 트럼프가 정권을 임명한 잡았을 때 사람이에요. 임명했던 네. 사람이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었던 때에 파월 의장으로 교체를 한 건데 예, 사실 그때도 트럼프는 계속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네.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갔었던 그 시점이었고 네. 트럼프는 금리 인상 때문에 강달러가 나와서 경제에 좋지 않다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줬지만 사실 연준은 그거와 상관없는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파월 의장이 5.5%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파월 의장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자기가 임명했던 임명하지 않았던 본인이 생각하는 쪽에서의 다른 통화 정책 결정을 하는 연준의 의장을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재무부 장관도 바뀔 거고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정부 강요니까 네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바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연준 의장까지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그리고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연준 의장, 통화와 재정 정책 모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는 좋은 거니까 뭐 채권 금리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통화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만한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물가도 물가지만은 사실은 금리가 높아져서 강달러가 돼서 뭐 사실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을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결국은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단기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뭐 연준하고 재무부가 물론 재무부가 발행을 하겠지만 단기 국채 시장을 너무 사용하고 있고 단기 국채를 너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도 좀 취약해지고 있고 이 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이제 두세 가지의 큰 정부 지출 법안들을 바이든 정부에서 하면서 사실 예. 내년, 내후년까지 그 지출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써야 될 돈들은 확실히 많이 늘어 있는 이 상태고, 예. 그리고 지난해에 이제 그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예. 연방 정부의 지출이 한번 막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계속 넉넉하게 정부의 자금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단기 재정 증권, 그건 이제 우리가 T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이하의 이제 증권 단기 국채들이잖아요. 네네. 그것을 발행을 해서 하는 거는 정부가 세수입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은 계속 1년 내내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세수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T빌 발행으로 이제 메꾸어서 세수가 들어오면 다시 이거를 갚는 이 구조인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면은 지출은 계속 이렇게 많은데 세수 전망이 들쭉날쭉하니까 단기 주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정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냥 정부 지출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단기 증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사실 옐런이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뭐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하기보다는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이후보다도 지금 당면한 게 9월 FOMC예요. 그죠? 네. 다음 주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뭐 이게 대세지 않습니까? 뭐 근데 물가 지표에 따라서는 B컷 0.5%포인트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고 네.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에 해당하는 이게 나오고 그런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근데 시장이 일단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그 중에서도 주거비 제하면 슈퍼코어 네. 이 CPI가 상승했다. 이거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사실 미국의 지금 내수 수요 이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물가는 네, 오르고 그렇기 있고.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8월부터는 계속 약간 미국 경제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고 침체가 오는 거 아닐까에 뭐 리세션 대한 공포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게 나왔을 좀 정도인데. 뭐 자극적이지만 뭐 네.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 네.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실제 뭐 서비스 PMI나 아니면 지금 슈퍼코어 말씀 주신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내수 자체는 전혀 침체하고 관련이 없는 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컷 그 50bp 이상의 인하를 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확실히 아래 공포가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에서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경기가 좋은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7월 FOMC 그리고 6월 FOMC를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은 예. 파월 의장은 계속 물가가 2% 위에 있더라도 인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용시장에 대한 대응, 그것이 이제 점차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은 9월은 거의 기정사실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고용 지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둔화되기 시작을 둔화되죠.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8월 신규 고용자 수 증감보다 6월, 7월에 하향된 폭이 중요해요. 다 10만 명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연준이 대응을 할 거다. 그렇지만 CPI
그리고 서비스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50bp로 인하폭을 늘려서 대응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제 이제 CPI를 통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의 반응들 그러한 것들이 아마 녹아져 내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다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전망도 어렵고 근데 다 통틀어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은 양호한 시기적으로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시기를 거치고 있고 이게 살짝 어떻게 보면 금리나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방향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각종 지표들이 조금만 그 방향으로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잖아요. 고용. 뭐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조금만 줄어도 이 반응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 이게 기준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신규 실업이 얼마 됐는지 취업자 수가 얼마 늘었는지 주간으로 봤을 때 이 실업보험이라는 거 얼마나 청구를 했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노동시장을 가늠하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일자리 추세가 조금 약화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시는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실제로 이제 노동시장 지표들이 조금 약화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시는 명분은 말하자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져봤을 때 올해 남은 FOMC 기간 동안에 금리를 과연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3번 남았나요?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아 있고 3번 다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의 추세가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이제 노동 수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이제 노동 수요인 건데 그것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은 약간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 지표, 그러니까 조금 늦는 지표인데 7월 이제 졸트 구인 건수를 기업들의 구인 건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자 한 명당의 빈 일자리 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7월 기준으로는 1.07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팬데믹 직후의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는 당연히 1.2개가 훨씬 넘어가 있다가 지금 1.07개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완전 고용 상태라고 평가했을 때가 2018년도 19년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평균이 1.1개였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줄었다라는 거는 당시의 완전 고용보다 그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균형 상태인 거잖아요. 실업과 고용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일자리와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밑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대응이 필요해지는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라고 해서 야 금리가 내렸으니 기업들이 우리 다시 일자리를 늘려볼까?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사실 인하 사이클을 주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고금리를 얼마만큼 이제 내릴 것이냐 이 폭에 따라서 아마 고용시장이 재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인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 그것은 고용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래도 200에서 250bp까지 내년도까지 최소 3.5 이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보는 이유는 적어도 5.5에서 3% 중반까지는 내려줘야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다시 생길 수 있고 투자도 다시 늘릴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리려면 내년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급작스럽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빨리 내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B컷에 대한 기대가 9월은 아니지만 시장은 뭐 11월, 연내에는 12월 할 수 있다. 아니면 아직도 계속 내년도에도 그렇게 내년 그죠? 상반기 중에 물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폭을 빨리 가져가는 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회의가 1년에 8번 있잖아요. 그때 뭐 25bp씩 8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좀 더 빨리 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좀 지켜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에 그러니까 연에 몇 번 내릴 것 같아요 보다는 연간에 얼마나 내려갈까요? 인하폭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일이죠.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 하는데 그때 나오실 거죠?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FOMC 뭐
생중계 동시 통역하면서 의견도 말씀해 주실 건데 네. 일단 연합뉴스 경제TV는 매번 이제 FOMC 이거 할 때마다 생중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미국은 미국이고 이제 우리나라 네. 금융시장이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는 사실 제일 문제가 사실 대출, 맞습니다. 가계 대출 문제예요.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올해 하반기 들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보니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8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와 이거 다 빌려갖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 다 쓰는 건데 네. 걱정스럽네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정부에서 안 마련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걸 다잡겠다는 의지는 좀 약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8월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2개월이 늦춰지면서 대출 수요가 확 몰렸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연초부터 올라갔거든요.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초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대출에 빨리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이 수요도 분명히 몰렸을 거기 때문에 7,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역대가 최고가 나올 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이거는 단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DS 2단계를 9월 1일부로 시작을 해줬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상금리를 1.2%포인트로 높여서 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도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대 은행들,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간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직전 4주 동안에는 주간으로 거의 1.5조씩 늘었었어요. 근데 9월 첫째 주에 이게 0.5조 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게 스트레스 DSR의 도입의 효과인가 아직 우리가 따져볼 만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직전 4주 평균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일단 거시건전성 규제들이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월 말까지의 수요들이 이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9월, 10월 이렇게는 좀 안정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고 저는 이것이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가는 국가지만 그 여력이 많지 않은 국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은 가계부채 거기에 따른 민간 신용갭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는 미국,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립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인하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전환함에 있어서도 계속 부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 내년도 말까지의 종착점이 어디냐를 봤을 때가 결국 인하 여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미국 대비해서는 그렇죠. 절반 이하인 것 같다. 그렇죠. 금리도 사실 체감 절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멈췄고 내리는 것도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약간은 좀 부담 요인.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가계 기업들한테 대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하고의 적절한 대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주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멘트가 금융시장의 안정도 보겠다 이거잖아요. 사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삼지만 맞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이 사실은 이 문제는 네. 이걸 말하는 건데 다 고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4분기 남은 채권시장, 금리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3분기 때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3% 최소 2번 정도는 내리지 않겠냐, 6개월 내에 그것을 이미 다 반영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서는 4분기 때 금리가 더 하락할 여력은 사실 급격한 글로벌 링크, 한국 포함해서 대내외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실 하락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금리는 적정한 레인지, 국고 3년 기준으로는 2.75에서
2%이 정도 내외 정도의 약간 좁지만 박스권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잡고 금리가 3%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가격 매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왜냐하면 내년도를 봤을 때는 3%가 찍히는 국고채는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대 안착을 한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4분기 때 금리가 3% 위에 있는 이 상황은 저가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시에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늘릴 만한 이 상태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12월 말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이 되고 그렇죠. 국고채 발행 이게 규모가 확정이 나오죠. 됩니다. 네네. 우리가 8월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200조 원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었던 네. 이 상태가 있는데 4분기에는 그걸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야당이 잡고 있는 국회는 정부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국고채에 대한 발행 증가 이 우려들은 금리 상승을 좀 잡을 거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할 만하다라고 저는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님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금리 얘기, FOMC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